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포스코 청암 재단의 협업 프로그램인 리스타트 21 미래사회와 인간 제3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미래인문학 기반 사회혁신 창업교육연구단의 연구교수 오민정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 세미나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진정한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독일의 재단과 또 한국의 재단, 포스코 재단이 함께 마련한 세미나입니다. 네, 그래서 1차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와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철학적인 미래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종강 교수님의 훌륭한 강연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2차 세미나에서는 미래 경제와 기업, 포스코의 ESG 경영을 주제로 리용근 리더님의 강연을 들으며 기업의 ESG 경영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의 ESG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미나죠. 아쉽지만 마지막 세미나 3차 세미나에서는 로봇과의 공존, 미래, 기술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앞서서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진행하겠다고 여러분들께 알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강연이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강연을 들어보겠는데요. 우선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박정훈 박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박사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이시고요. 그리고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이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원자력 사고 대응 로봇 암스트롱을 개발하셨고요. 아마 오늘 발표에도 소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비욘드 2030 미래를 달리는 로봇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박정훈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로봇과학자 박정훈입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사장님 그리고 탁스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로봇과의 공존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들 요즘 이제 주위에서 로봇은 이제 점점점 기존에 비해서 많이 이제 접하실 텐데 이제 이런 로봇이란 기술이 어떻게 점점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우리들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이거 한 1, 2주 전에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첫 화에 약간 무시무시한 킬링 로봇이 나오죠. 그죠? 사람들의 움직임을 짚어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나쁜 역할로 나오죠.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 접하고 있는 로봇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약간 사람을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뭐 사람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많이 그려지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연 중에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봇이 뭔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로봇이 뭐냐면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 뭐 기계죠, 기계. 기계인데 요건 제가 좋아하는 기계예요. 이거 써보신 분 계세요? 이런 기계. 네, 네, 뭐 써보신 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기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고가이긴 하지만 각 부품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돼서 성능도 성능인데 사용성도 굉장히 좋죠. 쓰기도 편하고 사실 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청소기를 가지고 막 청소 이렇게 베큐um 클리닝 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분은 몇 안 되실 거예요. 사실 그 누구도 막 즐거워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죠. 근데 이 기계를 쓰면 즐거운 건 아닌데 그래도 덜 힘든 거죠. 기존보다 덜 에너지를 들여서 쉽게 쓸 수 있게 하죠. 하지만 이제 저런 기계들이 과연 생각하는 기능이 있을까?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기능 같은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능순으로 나열해 봤어요. 지능순으로. 그죠? 제일 지능이 낮은 게 저기 있는 저거죠. 그죠? 시계. 여기서 말씀드린 시계는 그냥 미케니컬 시계예요. 굉장히 뭐 어떤 뭐 스위스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한데 저런 시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는 기능은 매우 훌륭합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뭐 어떠한 뭐 배터리나 이런 거 없이도 잘 가고 뭐 태연만 가지고 잘 돌아가는데 사실 지능이라고 할 게 없어요. 굉장히 지능이 결여된 제품이죠.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런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의 지능이 있어요. 살짝의 지능.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25% 미만이다. 이런 거. 혹은 이미 충전이 됐으니까 더 이상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시오. 이런 거. 혹은 이물질을 꼈을 때 더 이상 모터를 작동시키지 않아서 과열을 방지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굉장히 낮죠.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존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접하는 밥 먹는 기계, 밥 만들어주는 기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해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스를 누르면 밥을 해주죠. 그 다음에 있는 저런 냉장고 같은 거나 이런 IoT 기기 중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기기들도 있죠. 뭔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사물 혹은 다른 서버나 이런 것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기계들이 있고 중간에 있는 뭐 로봇 청소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똑똑한 기계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로봇이라는 정의는 기계는 기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우측에 있는 것들 좀 똑똑한 기계들을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한 머신을 로봇이라고 부르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요즘에 로봇들이 스마트해졌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10년 전만 해도 사실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클라우드라고 하면 웹 서버를 생각했어요. 웹 데이터. 내가 내 컴퓨터에 저장을 못하니까 내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장소를 다른 업체에서 빌려서 그 업체에 저장하겠다 하는 이 정도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다들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잘 아시죠.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뭐 데이터를 처리해서 내려다 주기도 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중에 해리포터 보신 분 계세요? 영상 말고 책으로 보신 분 계세요? 책으로 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책으로 보면 그 안에 해리포터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두꺼운데 거기 있는 정보가 얼마나 될까요? 해리포터라는 책 안에 있는 글자 활자로 된 정보가 용량으로 따지면 데이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10기가, 20기가? 사실 그 캐릭터로만 따지면 메가바이트 단위입니다. 책 한 권이 1메가바이트, 2메가바이트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양이 작죠, 데이터 자체가. 근데 요즘 여기 와서 사진 찍으신 분들도 계신데 사진 셀프 카메라 한번 찍으시면 10메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저히 처리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데이터들을 방대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클라우드로 연결시켜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개발한 M1 칩 이런 것들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크기의 작은 폼팩터의 높은 성능을 내는 칩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칩들이 단순히 빨라진다고만 해서 어떤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혁명으로 다가오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머신 러닝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경우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라고 하는 그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선수랑 같이 붙었을 때 그게 굉장히 강렬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존에 분명히 뭐 이런 훌륭한 칩들은 많았어요. 굉장히 칩들이 많았죠.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병렬로 연결해서 슈퍼컴퓨터도 만들고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기존에 만들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수준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머신러닝의
발전이 그것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그걸 또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된 거죠. 이제 로봇이란 정의를 스마트 머신이라고 했을 때 스마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머신 러닝이나 AI 관련 분야는 요즘에 아마 거의 전 분야에서 원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금융 쪽으로 원하시는 분 계세요? 금융 진로를 금융이나 뭐 이런 금융이나 뭐 요즘 뭐 야놀자 뭐 이런 그런 뭐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런 IT나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 지원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분야가 굉장히 눈에 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알고리즘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당연히 소프트웨어라면 예전부터 공유가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런 클리커 속에도 굉장히 작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전혀 공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만들면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데만 쓰고 다른 데는 절대 공유를 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로스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것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진 겁니다. 로봇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들이 근래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카본 파이버 같은 물질을 쓸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카본 파이버 같은 이런 CFRP 같은 제품은 보통 어디서 주로 봤었냐면 F1 경주 같은 거 할 때 경주용 자동차에서 주로 썼었죠. 굉장히 고가의 한 대나 두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쓸 수 있을 때만 들여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만들고 제작하는 단가가 만약에 떨어지다 보니까 가벼운데 튼튼한 이런 재료들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보시면 이런 카본 파이버로 된 제품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어요. 뭐 드론도 있고요. 여기 카메라 같은 경우에 카메라 산발이 뭐 이런 다리 같은 경우도 카본 파이버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기존에 쓸 수 없었는 굉장히 가벼우면서 강력한 그런 하드웨어들을 로봇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의 발전을 비약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시는 저런 부품 같은 경우에 사실 저런 거를 뭐라 할까요? 나무에서 깎는다. 나무에서 저런 부품을 깎아낸다. 그러면 굉장한 장인일 겁니다. 굉장한 장인. 실제로 저런 것들을 이제 금속에서 저 정도 수준을 깎아내려면 비용도 비용인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금속 3D 프린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 이제 로봇에 있어서 하드웨어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바로 구동기 혹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런 모터 부품들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터의 발전은 근래 많이 등장한 드론과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기존에는 이런 큰 이런 회전하는 구동기나 뭐 직선으로 움직이는 이런 구동기들이 대부분 자동차 쪽이나 뭐 선박 이런 기계 장치들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동차나 뭐 기차, 선박 같은 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커서 이렇게 뭐 사람만한 사이즈의 로봇에 넣기에는 부담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드론을 직접 날려 보셨거나 혹은 날리는 걸 보셨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드론이 이제 굉장히 대중화가 됐죠.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이렇게 기존에 구할 수 없었던 굉장히 작은 사이즈면서 큰 출력을 내는 이런 구동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동기들을 로봇에 적용하게 되면서 로봇이 예전보다 더 가벼워지고 더 빨라지고 더 튼튼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 기술과 빨라진 칩 이런 기술들에 기반해서 로봇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로봇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로봇 청소기인데요.
혹시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 계세요? 네, 쓰실 분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2년 전에 로봇 청소기 개발을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LG전자랑 같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로봇 청소기를 개발할 때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런 청소기를 과연 누가 살까? 솔직히 제가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렇게 비싸고 막 썩 사람에 비해서 막 엄청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먼지 정도나 빨아당기지 뭐 이런 큰 물건은 처리도 못하는 이런 청소기를 과연 누가 쓸까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로는 굉장히 대중화됐습니다. 굉장히 대중화됐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기 위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라이다라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저런 부품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많이 훨씬 더 똑똑해졌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를 청소해라고 하면 청소를 다 하고 본인이 지도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집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한 가사 노동을 많이 줄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지금 핸디라고 하는 이런 로봇을 실험적으로 이제 판매는 아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로봇은 팔이 하나가 달려서 이렇게 집 가정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거죠. 이 로봇은 아직 테스트 중에 있는 로봇이고 보시는 것처럼 뭐 식기 건조기에 어떤 물건이 다 됐으면 빼낸다든지 식탁 위에 어떤 뭐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알아서 치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세요? 농사 직접 지어 보신 분? 네,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농사 지어 보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의 하루 종일 매달려야 되는데 이런 그 베어 플래그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을 존 디어라고 하는 이런 굴지의 농기계 회사들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사들이는 이유는 간단하죠. 광활한 농지를 더 이상 사람이 굳이 지을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로봇 기계들은 GPS랑 IMU 이런 센서들이 있어서 원하는 경로를 스스로 가면서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거기서 경작을 하는 것에서 개념이 바뀌어서 사실상 IT 업체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과수를 따는 거예요. 과수. 사실 땅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옥수수, 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벼를 이제 기계화를 많이 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기계화,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캐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높이, 키도 비슷비슷하고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비슷비슷한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과일들입니다. 과일들은 막 높이도 막 다르고 익은 정도도 다르고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말랑말랑해서 너무 세게 잡으면 그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캐내는 방법 중으로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수확을 하기도 하고요.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치맥? 사실 로봇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제 알고리즘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 막 사람이 하는 수준의 이런 요리는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치킨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이 하기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저런 치킨을 튀기는 일은 너무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적당한 온도에 얼마 동안 시간 동안 거기에 치킨을 넣었다가 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로봇이 굉장히 잘하고 물론 이런 식으로 피자도 로봇이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복잡한 거 있잖아요. 뭐 면을 삶아서 그걸 볶아서 이런 것들은 만들기 힘든데 상대적으로 이런 피자 같은 경우에는 원판 디스크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랜덤하게 배치를 하고 구워내는 거죠. 적당한 시간 동안. 그래서 이런 피자 업계 같은 경우에도 로봇을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아직은 실용적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실제 사람이 쓸 법한 주방에서
이렇게 양손으로 요리를 하는 로봇들도 앞으로 조만간 우리 일상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로봇이 이제 점점 기존에 공장에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작업하던 로봇에서 이제 사람 근처에서 같이 작업하는 로봇으로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을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협동 로봇. 여러분 아마 그 자동차 공장 같은 장면을 보면, 자동차 공장 같은 장면을 보면 이제 로봇들이 막 움직일 때 그 주위를 펜스를 원래 쳐놓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빠르게 움직이다가 사람을 치거나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그런 로봇들을 정비를 하다가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지도 않고 독특하게 그런 개발된 그런 터치 센서가 있어서 사람과 부딪히면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은 전부 다 맹인들이에요. 눈이 없어요. 눈이 없고 다른 감각이 대부분 없습니다. 원하는 그 손끝에 있는 촉각 정도만 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감한 터치 센서도 있고 눈도 달려 있고 어떤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그것을 읽어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을 가지고 기존에 어떤 3D 프린팅 같은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상업용으로 쓰는 것들은 굉장히 그런 작은 부품밖에 아직 못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클리커라든지 마이크 정도 사이즈 한 30cm 내외 그 정도의 작은 부품밖에 못 뽑는데 이제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거대한 부품을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로켓 자체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활용성을 더 증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런 데서 일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데서? 저는 이런 데서는 일을 안 해봤는데 제가 대학생 때 비슷한 데서 일해봤어요. 도서관이라고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도서관에 가면 사실 굉장히 구식 방식이죠. 그죠? 누군가 책을 가지고 오면 그 책을 이 번호를 보고 인지를 해서 그거를 들고 가서 거기다 꽂아놓고 또 어떤 책이 요청이 오면 그걸 빼서 내는 거죠. 사실 이런 물류 창고, 여기 있는 아마존 물류 창고인데요. 이런 물류 창고에서 하는 일이랑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문제는 그 양이 다른 거죠.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뭐 한 1, 2분에 책 한 권 정도 핸들링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시스템이 여기 보이는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저런 오렌지색으로 보인 저런 로봇들입니다. 키바 시스템이죠. 제가 도서관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서고, 그러니까 그 책장은 가만히 있고 제가 책을 책장 앞으로 가서 꽂았어요. 그죠? 근데 이 방식이 뭐냐면 책장이 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책장이. 예를 들어 제가 책을 100개를 꽂아야 되면 제가 일일이 가서 꽂는 게 아니라 책장이 그때그때 순서대로 따라서 책장이 저 앞으로 오는 거죠. 저는 그냥 그 위치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업무 효율이 증대가 되고 있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혁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런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이제 밑쪽에 전부 다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예를 들어서 신발, 책, 필기구 이런 딱딱한 그런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방식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편한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먹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부 한 모, 우유 500ml 하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의 오카도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바구니를 밑에 쫙 깔아놓고 그 위에 전문 로봇들이 다니는 거죠. 여기에 우유 하나, 저기에 우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구니를 빼서 이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 배송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론 뭐 아마존에서 드론한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드론으로 택배한다 했는데 사실 드론 택배는 생각보다 그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드론 택배를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높은 데 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게 드론이 착륙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기도 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데 이 회사 같은 게 짚라인이라는 회사는 개발도상국들 중에 특히 이제 혈액 같은 거, 예를 들어 혈액은 사실 제때 그 공급되지 못하면 사람이 사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혈액을 배송하는 용도로 처음에 사업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나 이런 그런 어떤 땅 크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작아서 병원이 가까운 나라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땅이 너무 크다거나 혹은 도로망이 이제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경우에는 이제 혈액을 제때 전달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런 드론을 통해서 이제 배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 아마 밖에 나가서 외식은 많이는 안 하실 텐데 이제 심심찮게 이런 친구들이 배달을 와요. 심심찮게. 사실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만 해도 이 주문을 사람이 아니라 키오스크가 받는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 주문을 내가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받고 키오스크가 받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1, 2년 지났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렇게 음식 자체를 로봇이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쿠팡맨도 로봇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쿠팡맨.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물류 배송 쪽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챌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배송 쪽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담는 것들은 아까 보신 그런 아마존 같은 로봇들이 하고요. 이제 배달은 트럭이나 이런 것들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 기술이 배달을 할 건데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물건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라스트 마일 배송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DGC라는 로봇을 가지고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DGC라는 로봇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쿠팡맨처럼 물건을 들고 배달하는 것처럼 로봇이 똑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종 로봇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타보신 분 계세요?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걸 타봤다. 타보신 분이 뭐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타보신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몇몇 분 타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핫하죠.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로봇에 가깝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운행 거리가 직장이랑 거리가 멀어서 한 200km 됩니다. 하루에. 에브리데이 200km. 매일 200km를 운전을 하려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저도 이제 직장이랑 거리가 멀어서 당연히 회사 근처에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자동차 기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생활 자체를 바꿔놓는 거죠. 거리가 멀어서 굳이 내가 근처에 가서 살거나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것들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타면 마치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행 거리는 200km지만 내가 주행하는 거리는 10km 미만이고 나머지는 다 자동차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밸류가 높은 자동차 회사가 됐죠.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카테고리를 많이 벗어나서 로봇의 범주에서 이제 많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를 자율주행으로 단순히 이제 자동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디로 이송해 주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차를 쓰고 있지 않을 때는 외부에 나가서 스스로 나가서 택시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전자 없이 어떤 목적지로 이동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수술 받아 보신 분은 여기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주위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계시는 뭐 분들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이나 혹은 뭐 친인척 중에 보시면 다빈치로부터 수술을 받으신 분 꽤 많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이런 수술 로봇으로 수술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나라는 저 로봇이 들어온 지가 이제 한 2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요. 저는 수술 로봇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 기술력도 좋고 어떤 뛰어난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큰 단점이 있어요. 단점. 의사의 단점이 뭘까요? 수술할 때 의사의 단점이 뭐냐면 손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 손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몸 안에 어떤 뭐 제거해야 되는 게 있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걸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 손 자체가 기구랑 같이 제 몸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손만한 크기의 어떤 것을 찢어서 제 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다빈치 같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에 해당하는 집게들이 거의 사람 손톱 사이즈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 100곱 정도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하는 수술에 비해서 그런 찢는 부위, 상처의 부위가 굉장히 작아서 회복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런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상지를 보조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립 같은 경우를 할 때 이런 조립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벌을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손을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럴 경우에 이제 어깨나 이런 쪽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깨의 힘을 증대시켜주는 저런 엑소스켈레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에서도 하지를 보조해주는 저런 엑소스켈레톤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물건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여기 계신 분, 젊으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약간 나이가 들면 무릎이나 엉덩이 쪽에 굉장히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엑소스켈레톤을 쓰고 있습니다. 전신 엑소스켈레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르코스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전신의 엑소스켈레톤을 써서 일종의 아이언맨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몸의 힘을 증대시켜서 어떤 물류 작업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항공이랑 손을 잡고 그런 공항 내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을 하는데 이렇게 엑소스켈레톤 수트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보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이보그.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사이보그라고, 넓은 의미의 사이보그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보그는 뭐냐면 우리 인체 내에 그냥 순수하게 완전히 순수한 어떤 인체가 아니라 인체의 어떤 기능을 보완하거나 그런 걸 위해서 뭐 장비를 착용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렌즈를 낀다든지 넓은 의미에서 안경을 쓴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는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은 휴허라는 교수님인데 원래는 이제 산악 등반가가 목표였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산악 등반을 열심히 하시다가 실수로 어떤 사고에 휘말려서 이 무릎 아래에 다리가 없어지신 거예요. 다리가 사고로 잃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셔서 내가 다리가 없어졌으니까 내 다리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나무로 깎아서 다리도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본인의 다리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렇게 바이오엠이라는 회사도 세우고 이런 하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저런 인공 다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가운데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폭탄 테러가 있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저분의 직업은 무용수였어요. 무용수. 사실 무용수에 있어서 다리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장애죠. 사실 무용수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인데 이제 저 교수님이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럴 경우에 사실 이제 로봇이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수님 말씀으로는 사람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가 지나면 지속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저도 다리의 성능이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 교수님 말씀하시기는 자기 다리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배터리도 좋아지고 다리도 더 가벼워지고 구동기도 더 세지고. 그래서 이런 의수와 관련된 기술도 사람의 우리들의 일상을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유튜버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유튜버?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어떤 뭐 촬영하는 유튜버들도 이제 로봇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죠. 사실 로봇으로 영상을 찍는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사람이 연출해내기 어려운 동선을 로봇이 따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로봇이 가까이 접근했다가 뒤로 쭉 빠지면서 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뭐 어떤 유튜브라든지 혹은 아니면 뭐 광고 같은데 저런 장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이제 이런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개로봇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만든 저런 개로봇들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용도, 그리고 어떤 연극이나 이런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넓은 사이트, 뭐 위험한 사이트를 가야 될 때 이런 로봇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들의 활용처는 이제 점점 다양해져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해체하는 데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특히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원자력 쪽에 활용되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로봇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사선 환경 자체가 사람에게 굉장히 유해한 환경이기 때문에 로봇을 쓰기 시작했고, 이런 로봇들이 사람 대신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짓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장면은 프랑스 노틀담에 화재가 났을 때 로봇이 콜로서스라는 로봇이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목조 건물이 불에 탔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면은 그냥 뭐 외부에서 물을 뿌리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뭐 주저앉아도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그렇다고 소방관의 사람 목숨을 희생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콜로서스라는 로봇이 들어가서 잔불 진압을 했고, 저 로봇이 전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공헌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많이 쓰이지 않던,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람에 의존해서 많이 쓰던 분야도 이제 로봇이 점점 활용성이 증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은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이고요. 제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었던 그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실 그때는 이제 로봇 공학자들 사이에서 아니 저런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로봇이 들어가서 저런 사고 상황을 정리를 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일본에 있었던 그 사고에서는 그렇게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에서 만에 하나 저런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나면 사람을 대신해서 저런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국제과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방 쪽에서는 로봇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활발하게 쓰고 있고요. 이런 지상 로봇도 쓰고 있고, 이런 드론, 이착함을 하고 있는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비행기 타면 오늘 기내식 뭐 나올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문제가 뭐냐면 기내식 같은 어쨌든 음식을 줘야 되고, 그죠? 물도 줘야 되고 산소도 줘야 되고 자리도 하나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밖을 보려면 유리창도 필요하잖아요.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날기에 굉장히 안 좋은 구조입니다. 툭 튀어나와서. 그런데 비해서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2박 3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음식이나 이런 거에부터 자유롭게 떠 있어서 이런 군사 작전을 잘 치러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로봇들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미래에는 이런 로봇들 기술이 어떻게 갈까? 사실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는 로봇이 어떤 특정한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한 로봇들 위주로 개발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로봇이 다양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런 아틀라스 같은 로봇, 그리고 테슬라에서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테슬라 봇, 이런 로봇은 이제 사실 휴머노이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형태로 개발한 이유는 이제 사람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여기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사람한테 제일 편하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방문 같은 경우에는 딱 사람이 돌리기 좋은 위치에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방문을 돌리려고 한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디자인해 놓은 이런 세상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휴머노이드 형태로 결국에는 로봇이 진화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핵심 주제인 공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진화하면서 결국 지금 2단계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로봇이 걸음마 수준의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닌 걸음마 수준의 로봇과 같이 우리가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실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많은 부분의 로봇은 사람 인류를 멸종시키고 로봇이 지구를 정복할 거다. 사실 저는 견해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로봇과 같이 공존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치 이제 사실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변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어떤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손빨래 해보신 분 계세요? 손빨래? 나는 주로 빨래를 손으로 한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손빨래를 이불도 빨아봤다. 내 손빨래로, 내 손으로 이불도 빨아봤다. 네, 발로, 예, 그렇죠. 발로 이렇게 밟고. 근데 저도 손빨래를 가끔 합니다. 가끔 뭐 이렇게 세탁기를 못 쓰는 상황에서. 근데 이런 손빨래 세탁기가 생긴 이후에 사실 가사 노동, 집에서 해야 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세탁을 하려면 어떤 물건, 이게 세탁물을 모아서 이동시켜서 거기서 세탁을 하고 와서 널고 말리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죠. 그런데 이런 세탁기나 건조기가 나온 이후로 그 빨래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거를 많이 덜 수 있었죠. 덜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본다든지, 그죠? 못 봤던 유튜브 비디오 클립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여유롭고 다양한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기존에는 하루에 세탁으로만, 빨래만 하루에 한 2시간씩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로봇이 발전을 하게 되면 가정 일이나 외부의 일에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 핵심이 아니라 그 주위를 해야 되는 일들을 보통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부를 나눌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기 관련돼서 이제 점점 이제 법제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로봇을 쓴다는 거는, 어떤 로봇을 쓸 수 있을 만한 자본력이 있다는 거는, 예전에 마치 뭐 이집트 파라오들이 막 엄청난 수만 명의 노예를 같이 부리면서 막 피라미드를 짓고 그런 거랑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자본을 가지고 있고 로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한 곳에 투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이런 자본을 더 많이 축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로봇을 가지지 못하는, 로봇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어디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로보택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나 어떤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이 만드는 부가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서 로봇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그 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법제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계가 판단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도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기계가 체크하셨잖아요. 그죠? 기계가 얼굴의 온도를 재고 당신 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당신 금지, 당신 여기 출입하는 거 허용 안 해, 이런 식으로 기계가 결정을 하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몸의 온도를 측정해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정도인데 과연 이게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알고리즘화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요즘 AI 면접 보신 분 계세요? AI로 면접 보신 분? AI로 뭐 어떤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AI로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응대하는 게 AI가 문진표 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걸 보고 사람이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어떤 뭐 의사분들이 그런 걸 해주셨는데 AI가 대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간 쪽으로 안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몇 번으로 가서 해서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체크하던 것이 이제 AI로 바뀌는 거죠. AI가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뭐라고 답변하면 거기에 관련된 항목들을 뽑아주고 하는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점점 더 뭐 취업 같은 경우에 이런 심층 면접이라고 할 때 과연 몇 명의 한 두세 명의 인사 담당자가 수만 명의 어떤 그런 지원자들과 같이 심층 면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많은 기업에 있어서 AI를 활용을 해서 혹은 로봇을 활용을 해서 이런 뭐 면접이랄지 이런 것들 디자인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 때 이런 지원자 입장에서 사람보다 더 공정한가? 저 친구가, 저 기계가, 저 어떤 알고리즘이 나를 정말 잘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친구가 뭐 자전거가 갑자기 끼어들었어. 차가 왼쪽으로 피하면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차가 자전거를 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옆에 걸어가는 사람을 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들의 나이를 따져서 뭐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을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핸들 어디로 꺾을지 판단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사실상 아직까지는 많이 논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 점점 더 많아질 경우에는 이런 로봇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이보그 얘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위에 사이보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할머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이보그가 굉장히 많으세요. 할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 사이보그인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다들 보통 이제 본인의 관절을 쓰지 않으시고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기계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봇과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당연히 현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이죠. 그죠? 예를 들어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로봇이 된 건 아니죠. 근데 어디까지 로봇이고 어디까지 사람인지를 보는 것에 대한 그런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 대한 고찰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디까지 교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절반을 로봇으로 바꾸면 사람인가?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뇌만 살아있고 나머지가 전부 다 기계야. 그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문제죠. 그럼 뇌 중에서도 뇌의 어떤 특정한 일부분만 진짜 뇌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CPU로 바꿨다. 그럼 과연 사람일까? 이런 분야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로보캅에 나온 장면이거든요. 실제로 원래 사람이었던 경찰관이 저 부분만 남은 거죠.
머리랑 뭐 가슴 일부, 손 일부만 남았고 나머지가 다 로봇으로 되는데 추후에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람인가? 아니면 로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의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로봇이 충분히 똑똑해지면 사람으로 봐줄 수도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충분히 똑똑해지면. 자,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물인간. 병원에 이렇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손발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숨을 쉬고 어떤 아주 기초적인 활동 밖에는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로봇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사람처럼 뭐 아주 뭐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못할지언정 그 사람보다 훨씬 다양한 일들도 하고 간단한 것들은 뭐 잘 계산도 하고 잘 풀어내. 그럴 경우에 그런 로봇들을 우리가 사람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줘야 될지, 만약에 이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충분히 똑똑해지면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옆에 있는 AI 알고리즘이 막 발전을 해서 나보다 갑자기 막 많은 속도로 발전하면 그것을 얼마나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희의 관점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보고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라고 했을 때 현재는 사람보다 기계 이런 AI들이 훨씬 잘 맞춰요. 근데 아직 우리 같은 이제 인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해서 이제 사람이라고 인격체로 불러주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분야들이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분명 이와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언젠가는 만약에 우리가 로봇도 사람과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아마 근미래는 아니고 글쎄요, 제 생각에 한 100년 정도 후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뭐 이런 로봇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떻게 같이 공존하기 위한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것을 일자리라고 그걸 꼭 꽉 잡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으면 양보를 하고 당연히 기계가 하도록 하고 사람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장면이 뭐냐면 배면뛰기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배면뛰기. 이거 해보신 분 계세요? 배면뛰기. 사실 높이뛰기를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뛰어오르는 건데 사실 처음에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았어요. 원래 앞에 뭐가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뛰어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처음으로 뒤로 뛰어넘어 본 거예요. 그냥 뒤로 뛰어넘어 봤는데 결과가 훨씬 높았어요. 훨씬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이나 선수권 대회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이상할 정도로 봉을 보고 달려가다가 뒤로 넘어가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분의 어떤 창의적인 도전이 그 이후에 어떤 코스를 싹 다 바꿔놓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높이 뛰려면 뒤로 뛰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이상했을 거지만 그리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내가 좀 더 빨리 뛰려면 보통 예전에는 뭐 달리기를 한다면 뭐 그리스 시대도 그랬고 달리기를 하면 선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하고 뛰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뛰었는데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지면에.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서서 뛰던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봤겠죠. 아니 달리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리를 성큼성큼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달리려고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따라가서 어떤 새로운 이제 그 이후에 모든 단거리 종목 같은 경우에 다 그런 스타팅 블록에서 달리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그런 이런 어떤 독특한 창의성에 기반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창의력에 대해서 뭐 강조를 하는 것은 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로봇 AI 관련된 분야는 사실 특정 분야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막 천재들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야는 결국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해보고 익숙해져야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또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또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로봇과 가장 공존하기 좋은 방법은 뭐든지 만들어보고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딩을 한 줄 하든지 아니면 뭐 나무든 뭐 이런 뭐 레고든 이런 걸 가지고 조그마한 것들도 만들어 보면서 어떤 로봇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랄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건지 등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짐을 통해서 좀 더 로봇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고 추후에 로봇과 공존하는 길도 잘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로봇에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봤는데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로봇이 정의는 뭔지 로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로봇과 당면한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질문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같이 얘기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요. 여러분들께서 또 원하는 주제, 원하는 방식의 세미나를 제안해 주시면 언제든지 관계자분들께서 합의를 통해 또 이런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단순 시청이 아니라 함께 소통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